제가 CEO라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 온다고 하니까 경기 침체 오는 걸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짜겠죠. 그러면 여기서 진취적으로 내가 매출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람 빨리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진짜로 나쁘게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쁜 걸 나쁘게 받아들이는 순간이 내년 상반기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올해 장이 좋다라고 실적이 좋다라고 느꼈던 애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훨씬 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종목들 매출은 잘 안 늘어날 것 같은데 비용을 많이 줄이거나 줄일 룸이 있어 보이는 회사들을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이거는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이 분석 전략의 또 명품이시죠. 네. 그래서 명인. 네, 우리 한상희 연구원님 저희가 또 모셨고요. 오늘 아침에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한상희 의원과 함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봅니까? 저희 이제 지난주에 내년 전망을 내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오늘은 좀 불러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네. 내년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2022년이 워낙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내년에 대한 뭐랄까 아주 많이 빠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주식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또 빠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하십니다. 저는 세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첫 번째는 내년의 종가는 올해 종가보다 높을 것 같아요. 물론 다우는 지금 빠진 게 고점에서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우가 그럴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나스닥이나 S&P 500은 올해 종가보다는 내년 종가가 높을 거다. 아직 올해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만약 20%가 올라서 이기면 바꿔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바꾸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내년에 올해 그냥 마지막에 화끈하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P가 17% 정도 빠져 있으니까 작년 대비 17% 오르면 다시 바꿔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고요. 대신에 두 번째는 한 번 정도는 전저점을 테스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말이든 내년 초든 간에 테스트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전 상저하고고요. 대신에 어떤 걸 주식이 만약에 빠졌을 때 뭘 사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올해 안 된 애를 사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올해 안 되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이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나래비를 세웠을 때 올해 꼴찌 근처에 있던 대형 우량주든 소형 우량주든 상관없는데 그런 게 더 나아 보인다고 해서 평균 회기입니다. 그래서 상저하고 평균 회기 8자로 저희가 내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상저하고의 의견은 제가 좀 보니까 컨센서스에 아직은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1, 2주 전에 비해서는 월등히 이제 아직도 주가가 다시 갈 수 있다. 산타랠리 기대가 더 커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저하고가 월등히 컨센에 가깝고요. 평균 회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을 장을 좋게 보는 분들도 올해 좋았던 뭐 캐펙스가 늘고 뭐 이런 그런 구조적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게 더 좋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봅니다. 제가 하나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요걸 보시면 올해 최고의 업종은 에너지였습니다. 아이고야. 60. 이게 물론 2주 전 데이터긴 하지만 비슷할 거예요. 69%고 올해 꼴찌 업종은 미국에서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격차가 111%포인트였어요. 20년을 보시면 이렇게 격차가 컸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를 꼴찌가? 네, 보시면 그 다음으로 컸던 게 2020년에 80%포인트 정도 되고요. 보통 40, 5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2년 연속으로 에너지가 주가가 좋았는데 양극화구나. 이거를 해석을 이렇게 하세요. 어떤 분들은 구조적으로 에너지에 투자가 없었고 그래서 유가가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마진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좋아진 게 뭔가 패러다임이 바뀐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에너지가 좋았던 거는 그냥 경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에너지 경기가?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경기가 경기 민감주가 올해요? 네. 경기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최근에 저는 프로야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네. 근데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구단들이 FA 계약하는 금액을 보시면 엄청 커요. 4년 전만 해도 잡지 못하던 선수들을 훨씬 더 큰 돈을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네. 일반 기업에 계신 분들은 21년, 22년 돈을 아직도 많이 번 상태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 실적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많이 나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업종 실적이 나빠지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올해 특히나 코스피 어닝을 보면은 한전이 많이 터진 걸 또 빼면 나머지 기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작년은 진짜 좋았던 거고요. 올해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봐요. 올해 에너지가 만약에 이제 좋았다는 거를 경기가 좋았다는 걸로 해석을 하려면 네. 에너지 사용량도 늘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거야 뭐 우크라이나 이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올랐을 수는 있는데 사용량이 늘지 않았는데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에너지가 좋았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우크라이나 등등의 이제 정세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에너지 업종이 좋았던 거지 전체 경기가 좋았다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올해 사용량이 네. 작년보다 아주 많이 늘진 않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미국의 전기 사용량 제가 옛날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전기 네네. 사용량 데이터를 보면 안 꺾여요.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전기 사용량이 잘 안 꺾여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에 비해서는 경제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여기 보시면 2004, 5, 6, 7년에도 에너지가 계속 1위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1위였던 적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지만 정확하게 한 15년 전 제가 2004년 일을 시작했으니까 이때는 에너지 뭐 조선 뭐 이런 게 성장주였고 네. 그냥 그때도 말이 나왔던 게 뭐냐면 뭐가 구조적으로 자꾸 바뀌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경기가 꺾이는 순간 이런 주식들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년에도 여기 에너지나 상대적으로 뭐 좀 덜 빠진 게 뭐 산업재 뭐 이런 것들이 덜 빠졌거든요. 소재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가 덜 빠졌어요. 이런 애들이 내년에도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생각보다 내년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경기가 되게 나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저보다 훌륭하신 이코노미스트들이. 네네네. 그 콜하고 내년에 경기 민감주를 사자는 콜은 잘 맞진 않아요. 논리적으로. 주식이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아니 지금 표를 보니까 다시 또 제가 드린 질문이 더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네. 다른 애들을 보면 1등이 뭐 한 20% 40% 40 뭐 5% 뭐 이렇게 이제 가다가 네. 2등이 뭐 한 또 약간의 차이를 두고 뭐 20% 30% 이렇게 이제 수익률이 네.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22년 보면 에너지만 네. 69%고 네. 2등이 마이너스 6%로 바로 나오잖아요. 네. 1, 2위 격차가 이렇게 크다는 거는 전체 산업이 이렇게 전체 경기가 좋다는 게 아니고 온리 에너지만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수익률론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만 좋았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전체 좋은 게 아니고 에너지 값만 비싸갖고 에너지 기업들만 수익 봤다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 지금 정프로님 말씀이 한 99%쯤 맞는 것 같아요. 예스, 저는 그 맞는 정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에너지가 예를 네. 들어 69 중에 한 30-40%는 말씀하신 게 너무 맞고요. 네. 근데 유가가 이제 $80거든요. 네네. 올해 오른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만약에 올해 경기가 진짜로 안 좋았으면 네. 저희 2020년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정말 경기가 아주 안 좋았잖아요. GDP가 네, 마이너스 네, 네, 35%였으니까 QOQ 연율화 기준으로 그때 가장 주가가 안 좋은 게 원래 경기 민감주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게 네, 이제 네. 사이클이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올해 경기가 우리 여의도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거에 비해서는 네. 괜찮았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맞는 말이고요. 분명히 21년보다 22년이 경기가 나빠진 건 맞지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았다라는 네, 겁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전년도 그러니까 1등하고 11등의 수익률이 크면 그 다음에는 수익률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업종이. 항상 그런지는 사실 이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항상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네네. 확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19년에는
정보기술하고 에너지의 격차가 40%포인트였잖아요. 이게 맞는지 적은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20년이 되면 격차가 똑같은 업종인데 80%로 확 늘어나죠. 이렇게 늘고 나면 그 다음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이런 사실 미신 같은 거를 저는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커뮤니케이션 몰빵하면 되겠네. 저는 그래서 몰빵은 위험한 거니까 너무 잘하시면 너무 위험한 거니까 만약에 내년에 제 말대로 상반기에 주식이 좀 빠져주면은 정보기술, 경기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쪽을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커뮤니케이션 뭐예요, 대표가?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나스닥을 사시면 되고요. 나스닥을 사시면 되고 아니면 저는 그래서 리포트 나간 거니까 저희는 알파벳하고 메타 같은 거 사는 게 지금은 제일 낫지 않나 싶어요. 메타. 이게 어떤 면이 있냐면 오늘 세일스포스 잉크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밤에 했습니다. 그저께는 인투이트라는 회사가 했거든요. 둘 다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냐면 매출액은 예상 수준이었는데 이익이 다 잘 나왔어요. 공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불효불급한 비용을 우린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CEO가 합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 구글이 17배고요. 메타가 12배입니다. 이익이 빠지는 기준으로 PER이. 이게 30배, 40배 거래될 때는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내는 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거 성장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는 누가 돈 못 벌어? 이렇게 다 그렇게. 왜냐하면 너희들은 성장주기 때문에 쓸 돈을 쓰더라도 돈을 더 벌어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지. 지금은 회사들이 비용을 줄여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사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이 생산성 향상률이고요. 미국의. 생산성 향상률. 예, 검정색은 실업률인데요. 생산성은 원칙적으로는 산출량 나누기 투입량입니다. 둘 다 실질이에요. 근데 어려운 얘기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뭐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냐면 그냥 매출액 증가율 나누기 인건비 주가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매출액도 명목이고 인건비도 명목이니까 대충 뭐 상쇄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 3분기 동안 미국의 생산성 향상률이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경우나 카카오도 올해 인건비 증가율이 30-40% 정도 돼요. 매출은 그렇게 안 나니까. 그러니까 PER이 역사상 최저점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CEO예요. 그럼 당연히 생산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 CEO 자리를 보존하려면.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죠. 매출액을 더 열심히 우리 사람은 계속 비용을 쓰고 대신 매출액을 열심히 늘려서 생산성을 올려보자. 아니면 매출액 늘리는 거 쉽지 않으니까 안타깝지만 사람을 줄이자라는 거죠. 근데 요게 분기별 GDP 성장률 추정치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블룸버그랑 팩셋에 있는 추정치니까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해놓으신 거겠죠.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해요. 상반기에. 물론 매크로가 맞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요맘때 기억해 보시면 올해 금리 인상 몇 번 한다고 했죠? 한 번, 두 번이래요. 11월. 12월이 돼야 두 번, 세 번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랬죠. 네. 그러니까 사실 내년에 경기 침체 안 올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CEO라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 온다고 하니까 경기 침체 오는 걸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짜겠죠. 그러면 여기서 진취적으로 내가 매출을 늘려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람 빨리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실업률이 고점에서 주식이 빠지는 게 아니라 실업률은 저점에서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실업률은 워낙 후행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리만 때나 그 2001년 IT 버블 때는 50%씩 빠지기도 했어요. 실업률 낮을 때. 근데 이거는 저는 구조적 약세장 아니라고 보고 시초가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올해보다 주가가 종가는 좋을 거라고 보니까 실업률이 낮을 때 빠지는 걸 보시면 15% 20%짜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진짜로 나쁘게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쁜 걸 나쁘게 받아들이는 순간이 내년 상반기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기간에는 이런 종목들은 이미 비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적이 덜 빠질 거고요. 우리가 올해 장이 좋다라고 실적이 좋다라고 느꼈던 애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훨씬 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제가 이번에 그래서 리포트에 뭐 하나하나씩 업종을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이런 거죠. 금융을 보시면 금융하고 에너지 금융이 2022년 ROE의 추정치가 11.4% 정도 됩니다. 네. 15년 평균이 9.2%고요. 10년 평균이 10%고 5년 평균이 11%죠. 그러니까 올해 ROE가 역사상 되게 높은 편이었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경기가 진짜 좋으면 이거보다 좋아지는 게 맞아요. 근데 경기가 나쁘다는 콜을 하면서 금융 같은 사이클 산업의 ROE가 더 좋아진다고 말하는 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예상보다 실적이 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정보기술을 보면 2022년의 영업이익률은 30%쯤 됩니다. 근데 지난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32.5%예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비용을 줄여서 이게 평균적으로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이익률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 추정치가 맞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런 방법론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구독자분들이 자기 나름의 가정으로 이걸 해보셨는데 정보기술의 이익의 컨센서스의 차이가 더 적고 금융이나 다른 경기민감주의 비중 차이가 더 크면 당연히 어닝이 덜 빠지는 회사를 주식을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회귀의 관점을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는 그런 종목들 매출은 잘 안 늘어날 것 같은데 비용을 많이 줄이거나 줄일 룸이 있어 보이는 회사들을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이거는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점에서 평균 회귀로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들으시는데 한상희가 얘기하는 게 틀린 것 같아라고 하시려면은 반드시 아까 보여드린 내년 상반기에 블룸버그나 팩셋에서 주장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주장하는 경기 침체를 나는 그게 아니다라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 상반기에 마이너스로 간다고 돼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순서는 달라요. 그게 참 신기한 게 이게 컨센이 다르다는 것도 신기한데 팩셋 컨센서스로 보면 내년 2분기가 바닥이고 블룸버그 컨센서스로 보면 1분기가 바닥인데 이게 아니고 이쯤 어디서 이렇게 갈 거다라고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건 다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평균 회귀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죠? 기본적으로 네. 평균 회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경기가 나쁠 때는 올해 좋았던 게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아서 올랐던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경기가 나쁠 때는 내년 상반기에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실업률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빠지고 나면은 의외로 실적이 덜 빠질 것 같은 애들이 올해 주식이 많이 빠졌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탑다운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되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너무 잘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2004년에 처음에 네. 이제 입사를 했을 때 맨 처음에 봤던 책이 네. 우라가미 구니오 씨가 쓴 네,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에요. 그죠? 모든 분석가들이 다 그 책을 얘기를 해요. 책은 저는 입사를 했는데 저보다 한 5년 선배님이 주셨는데 너무 얇고 좋은 책이에요. 근데 금융 장세 뭐 이런 장세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장세가 잘 안 맞습니다, 사실은. 거의 안 맞아요. 막 어느 때는 금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사이클 20년, 21년, 22년 사이클은 이게 되게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첫 번째로 2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때 금리가 인하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랐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때 보시면 금리가 다 인하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요. 금리가 빠지고 나서. 네, 그리고 네. 실적은 무려 그 해에 20% 이상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왜 실적이 안 나는데 주식이 오르지 하고 그날 그해 주가가 바닥도 68%가 올라요. 이게 전형적인 금융장세죠.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불경기하의 주식 상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못 산다는 식으로 책에 써놨습니다. 네. 뭐가 오르냐면 정보기술, 경기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같은 금리가 낮고 경기가 나빠도 주식이 버틸 수 있는 애들이 주식이 물론 이제 언택트도 맞물려 있었지만 이런 게 올랐습니다. 이게 2020년이에요. 네. 금융장세. 21년은 전형적인 원래 그다음에 실적장세가 온다라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실적장세입니다. 요게 이제 요약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금융장세는 금리가 많이 빠지고 실적이 빠지고 주가가 오를 때다 하고요. 실적장세는 금리가 살짝 오르고 실적은 많이 오르고 주가는 살짝 오른다는 거예요. 네. 21년을 보면은 실적이 무려 1년 동안 50%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상향이 된 거예요. 주가는 근데 27%만 올라요. 실적은 좋은데 금리가 제일 중요한데 21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을 기대했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시장 금리를 보시면 이걸 자연빵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자연빵으로 금리가 거의 60bp 이상 올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진짜로 경기가 좋다라고 채권에 있는 사람들 느낀 거예요. 경기가 좋으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간 거라고.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땡긴 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서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느낀 거죠. 이게 전형적인 실적 장세입니다. 뭐가 올랐냐면 에너지, 부동산, 금융. 정확하게 경기 민감주가 S&P보다 많이 올랐고 그 다음도 소재예요. 뭐가 안 좋았냐?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가장 방어적인 업종이 안 좋았던 거죠. 네. 21년은 전형적인 실적 장세입니다. 올해는 역금융 장세인데 제가 올해 4월 달까지 진짜 많이 틀렸어요. 5월부터 또 많이 틀렸죠. 4월까지 진짜 많이 틀렸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여기까지를 보시면 요 앞에 여기까지를 보시면은 실적 장세 연장 같아요. 금리도 많이 안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빵으로 오르는 것 같고 주가 하락폭도 그냥 견딜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 장세 중간에 오는 자연스러운 중간 반락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보시면 3월 FOMC에서 금리를 175bp 올리기로 했는데 9월에는 425bp가 됐고 지금 연말 되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금리를 왕창 올려버린 거죠. 역금융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전형적으로. 근데 실적은 안 빠져요. 역금융 장세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역금융 장세는 실적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주가는 제일 많이 빠진다는 거죠. 모든 사이클 중에 제일 많이 빠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금리는 당연히 제일 많이 오르고 뭐가 올랐냐? 에너지.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게 원래 요쯤 어디서 끝났어야 돼요. 여기 어디서. 근데 이만큼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른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산업재, 전형적으로 방어주하고 가치주만 오른 거죠. 역금융 장세니까. 그러면 여기까지가 맞다라고 치면 23년이 중요한데 아까 평균 얘기랑 연결이 되는데요. 23년은 실적이 현재 7월부터 빠지고 있습니다. 더 빠지겠죠. 아까 제가 실업률하고 얘기 보여드렸으니까. 금리는 최종 금리가 4.75든 5든 거의 다 온 거 아니에요? 네. 금리도 거의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역실적 장세의 특징은 금리가 이제 살살 빠지기 시작하고 실적은 많이 빠지기 시작하고 근데 주가는 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실적 장세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역실적 장세를 거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사이클이 맞았다고 치면 뭐가 와야 되느냐? 이게 다시 와야 되는 거죠. 그게 아까 질문하신 평균 회귀에 대한 탑다운적인 관점입니다. 네네. 앞에는 제가 바텀업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제가 왜 약간 주가 빠질 것 같냐면 사람들이 금리 인상만 멈추면은 금융 장세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 멈췄다고 해서 금융 장세가 바로 왔던 경우는 자주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말하고 19년 초에는 금리 인상이 멈추자마자 주가 반등을 했습니다. 2018년 말에 바닥을 찍었거든요. 근데 리만 때를 잘 보시면은 리만 브라더스 때 금리 인하는 2008년에 시작을 했는데 주식의 바닥은 2009년 2월인가 3월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금리 인하가 시작된 거는 코로나가 막 다 터지면서 시작이 됐는데 주가 바닥은 3월 23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금리 인상이 분명히 내년 초에 멈추겠지만 금리 인상이 멈추는 게 바로 금융 장세로 넘어간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내년의 그림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기 요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요 빨간색 추세선이 뭐냐면 여기가 4,050 정도 됩니다. 제가 사실은 저번에 그 불러주셔서 왔을 때 3,900 정도가 11월에 고점일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넘었습니다. 제가 그것도 좀 잘못 본 건데요. 지금 그 근처까지 왔습니다. 어제 주가가 올라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실업률이 높아지는 걸 사람들이 나쁘게 반영을 하는 시간이 오면 갔다가 갈 게 맞을 것 같고
요 기간에는 이제 진짜로 나쁜가 보다. 이젠 정말 금융적인 완화책이 생길 건가 보다라고 할 때 주식이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의 종가는 올해보다는 좋을 걸로 저는 사실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대신 한 번 더 꽤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할 시기는 오기는 한 번 정도는 더 올 것 같고. 저는 올 거라고 보는 쪽이 저 안 왔으면 잘 어떤 좋겠고요. 요인으로 올까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전저점 출하이가 된다면 네. 뭘 트리거링으로 해서 올까요? 저는 아주 단기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3프로TV 다이어리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 저는 이번에 발표될 물가가 생각보다 사람들의 기대만큼 많이 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12월 13일이고요. 15일 새벽에 FOMC가 열리는데 네.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이런 거잖아요. 금리 인상 폭은 줄어들 거다. 50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설마 25는 아니겠죠, 설마? 50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최종 금리가 높아질 것 같다는 얘기니까 점도표가 하나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미 다 반영한 거죠. 근데 거기서 다른 말을 할 게 아니면 일단은 물가 전에 이 FOMC는 그냥 새로운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물가인데 잘 보시면 지난달 물가가 발표되기 전에 S&P가 3,70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11월 달에도 드디어 고점을 맞추나 했는데 물가가 7.7이 나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300포인트가 넘게 올랐습니다. 한 보름 만에. 많이 오른 거예요. 물론 한국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중국은 네. 뭐 난리 났고요. 근데 지난달에 물가를 끌어내렸던 건 의료 서비스 비용이에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의료 서비스 비용의 전월 대비 증감률이 지난달에 마이너스 0.6%였습니다. month of month로. 이게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그 전에 낮았던 건 71년 10월 달에 마이너스 0.57%였어요. 이게 낮았던 이유는 뭐냐면 매월 10월에 미국은 보험료하고 보험금 청구 비율을 가지고 의료 서비스 비용을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매년 10월에 리셋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방에 리셋이 되면서 마이너스 0.9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도 이거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두 네. 가지 의견을 다 들어보면 한번 0.6으로 리셋이 되면 이게 앞으로 1년 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쪽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0.6으로 리셋이 되고 나면 다시 0이 된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는 분도 있어요. 둘 중에 뭐가 정답인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역사 요 그림을 그냥 보시면 한번 왕창 빠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올랐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간 경우가 없잖아요. 그럼 역사적으로 그랬으면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죠. 그러면 지난달에 0.6이 나왔는데 그 전달에 1%였습니다. 격차가 1.6%포인트잖아요. 의료 서비스 비용의 대략의 비중이 7에서 8% 정도 됩니다. 이 전체 CPI에. 네. 그럼 만약에 지난달에 이 세팅이 없었다면 지난달 물가는 7.7이 아니고 7.9가 되거든요. 그럼 7.9면 컨센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10%씩 안 올랐겠지 그날. 안 올랐을 거고요. 그럼 그 세팅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 리셋을 지난달에 했으니까 이번 달 리셋이 절대 없으니 그 물가 하락에 대한 주가 땡김은 이미 지난달에 발생한 거다라고 보면 이번 이벤트는 웬만큼 물가가 낮게 나오지 않는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리고 조금 더 장기는 아까 그 실업률 요 두 가지가 단기 중기로 주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자, 2023년 그래서 상저하고 평균 회기 평균 8자. 회기 네. 이렇게 이제 내년 장세를 예측하고 계시고 지금 워낙 이제 방대한 자료다 보니까 오늘 설명해 주신 건 뭐 아주 요약본이고 전체 내용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네. 연간 자료니까 요거는 뭐 저희 3프로 앱에 한번 올려서 네. 다들 열독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오늘 요 리포트 내용 중에 좀 말씀 못하신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네. 조만간 다시 한번 좀 모시고 네.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한상희 연구원이 역시 막힘없는 아주 시원한 뷰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조만간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